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지난주에 우리 연휴로 인해 한 주 쉬어갔기 때문에요.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이 빛을 발하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시장 하방 조심해라. 저희 스튜디오 바깥에서도 저에게 저 붙잡아 놓고 박앵코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분위기에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것이 저는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뉴욕 증시부터 보아야 될 텐데요. 하락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하락폭이 간밤에는 그나마 다우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긴 했다고 하나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떤 판단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은 운동장이 정확하게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연준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쪽으로 오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날려버렸죠. 시장은 아시겠지만 유동성 투입을 14년 동안 했고 14년 투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우는 6,500부터 올랐고 또 나스닥은 한 2,000 정도에서부터 계속 13,000까지 올랐어요. 7, 8배 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 뭐냐면 그 이전에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가져왔을 때 연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연준 의원들이 은근슬쩍 침체가 되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양쪽을 열어주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해 금리를 초고속으로 올리고 내년쯤 돼서 인플레이션이 일부 잡히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올해가 꼭 금리 인상은 다 아니더라도 지표가 너무 안 좋거나 시장이 불안하면 금리는 할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연준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고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제롬 파월을 필두로 한 레이얼 브레이드너, 닐 카시카리 이런 사람들이 쫙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잭슨홀 미팅에서 최고의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제롬 파월이죠, 원래. 8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46번 정도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내년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레이얼 브레이드너 부의장 역시도 실세죠, 이 사람. 실제 실세. 이 사람도 역시 같은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발언한 것을 오해를 했고 그 오해를 비롯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우리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운동장이 어떻게 되나요? 왔다리 갔다 하다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유동성 투입으로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투입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상보다 더 강한 시그널이 시장에 뜨지 않는 한은 유동성 투입보다 더 큰 시그널이 시장에 뜨지 않는 한은 시장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추세 전환을 할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에서 유일하게 재료가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8.5가 됐어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전히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치가 나온 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 정도 예상을 했는데 8.2가 나왔어요. 그러면 월 대비로 0.3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환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가장 핵심 지표가 뭐냐면 식료품하고 에너지거든요. 이 두 개를 뺀 게 근원 CPI라고 하는데 이 근원 CPI는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주가 빠져도 다른 건 다 지금 확장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주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주가 에너지가 주인 원유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사태였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가는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비축유를 엄청나게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비축유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겨울이 다가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에서 우크라이나의 땅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러 곳을 정복당한 토지를, 국토를 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경선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와, 잘 됐다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끝날까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더 크게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원유와 천연가스로 조절할 확률이 높아요. 왜요? 겨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의 FMC 회의가 언제 있어요? 다음 주가 있고 11월, 12월이 있어요. 겨울이 돼서 유가가 뛰어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근원 CPI, 에너지와 식료품주가 빠진 상태에서도 확장세가 벌어지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가까지 뛰어버리게 되면 지난번에 고점 9.1을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연준이 11월, 12월에 지금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한번 하고 12월에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을 한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쩌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일단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요 근래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70%, 빅 스텝 가능성 30%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70%에서 80% 사이.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20%.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준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연준은 과거에 어떤 식의 대응을 했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공격적으로 빨리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응 시점을 빠르게 가서 해결 시점을 아주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인플레이션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제롬 파월 도구가 있습니다. 무슨 도구? 인플레이션 잡을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머리를 깨우뚱거리면서 도대체 뭐지? 다른 도구는 없는데?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그 해드렸어요. 결국 금리 인상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금리 인상을 그 다음부터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원래는 탑다운식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내려오고 빅 스텝 내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있는 생각.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간보기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간보기 상황에 따라 그냥 금리 인상을 한 거밖에 안 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대응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 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4%까지 갈 거라고 제가 연초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예상이 4% 나오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이라 그러면 이번에 울트라 다음 11월도 울트라를 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올라가면 다른 지표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쳐줘야 돼요. 안 치게 되면은 문제가,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와가지고 연준이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주가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닐 카시케리가 얼마 전에 그 발언했잖아요. 내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그 얘기 뭡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주가의 상승은 5회로를 비롯해서 올랐으니까 그건 다 깨지겠죠. 깨지길 바라는 거예요. 연준은 뭘 원해요? 주가가 깨지길 바라요.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연준이 주가 하락을 원하는 거다. 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로 시장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금리로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금리로 조정이 됩니까? 안 돼요. 연준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연준의 움직임대로 안 가는 게 문제라는 거. 두 번째는 음모론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공화당 편이라면 다음 주 울트라 스텝일 수도 있어요. 설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독립기관이지만 내일 모레 2달 뒤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집권당인 민주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발언을 대놓고 했잖아요. 내년에 금리 인상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시장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미국 시장이 며칠 상승을 했어요. 그죠? 저는 그 상승을 보면서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기 전략을 위한 CPI를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차트 일봉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 차트를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요 날이 만기 날입니다. 8월 만기. 8월 만기인데 그날부터 내리 푸시 왔어요. 그러면 옵션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푸시 이렇게 쌓이면 풋풀이를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풋 매도가 들어오고 콜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 주가를 땡겨야 돼요. 이게 뭐냐면 CPI 전날까지 올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고 누가 한 거죠. 의도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시 풋은 올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생겼던 풋은 요만큼만 올리면 만기 며칠을 남겨놓고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가 빠지면서 풋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다시 풋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되돌림은 누군가가 만기를 먹기 위해서 작업한 거다. 거기에 전 세계가 춤을 춘 거고 우리나라 상방세도 들었다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얼른 도망가야 되는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상승 굉장히 어려운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월봉 상태를 보면 지난번에 6월부터 올라온 요 8월 5회를 비롯해서 올라온 상승이라면 지금 다 내려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지력이 없는 데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지력이 없는 것은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결국 지지력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지지력이 65 이상이 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날 시점은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만큼 시장에서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 주가를 계속 지킬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권 들어오고 통화정책이 변하게 되는 기본 베이스가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달러. 제가 3년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1360원까지는 꼭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목표치를 바꾸겠습니다. 1480원까지 제시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1400 지금까지 1399원, 어제 여기 아니라 1401원까지 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야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1480원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잴 수 있는 맥스가 1480원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내려올 거냐인데 이것도 역시 금리와 문제가 생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다음 주가 되면 최소 0.75가 벌어져요. 최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빅스텝 이상을 계속 해야 된다. 시장이 흔들릴지만 일단은 인플레 잡고 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차가 연말쯤 됐을 때 1.5 이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이 많이 유출될 확률이 높아요.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엄청 많지가 않아요. 원래 학문적으로는 8,400억 불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4,600억 불, 4,500억 불 사이죠. 외환보유가 이렇게 사실 물론 국채 팔고 뭐 이런 거 하면 좀 더 늘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 차가 11월까지 10월, 11월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또 안 빠져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환율이 올라가 주가가 안 빠지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수렴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인데요. 자, 앞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삼성전자 이런 거 좀 너무 작게는 다음에 한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더 못 갑니다. 이건 왜 못 가냐?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의 불균형. 올해 개인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해서요. 30조로 샀어요. 30조. 코스닥이 8조 2천억을 샀고요. 코스피가 22조로 샀어요. 그 22조의 상당 부분이 다 뭡니까?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사면 물 탔다는 얘기겠죠. 떨어질 때마다. 그럼 이게 물 탄 것이 잘한 거냐 잘못한 거죠. 역사 이래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개인들이 주도가 된 종목은 별로 간 적이 없었어요.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앞으로 봐야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연속으로 개인만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에 지수를 상승시키는데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죠.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제가 방송했을 거예요. 지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천만 주를 팔았는데 누가 여기서 800만 주 사서 올렸다. 평단가가 안 맞는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결국은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2천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100만 주 사서 그걸 올리더라고요. 누군가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2천만 주를 팔았는데 100만 주 사서 제자리를 갖다나?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내려갈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바닥은 여전히 신저점이 계속 나올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시장 대응이 좋다.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코스피도 리스크 관리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 계속 진행됩니다.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대수급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따라와줘야 시장의 방향성. 아니면 최소한 원달러가 고점에서 흔들릴 만한 특별한 재료가 생길 때까지만큼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상승 종류와 하락 종류를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하락 종류라는 말을 아직은 할 수가 없을 만큼 현재 위치는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내 그리고 환율, 삼성전자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네요. 그만큼 또 시장이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 나가보죠. 자,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